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4일인데요. 기자님, 오늘 저희가 다룰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 진짜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정말 뭐랄까 숨 돌릴 틈이 없네요. 그렇죠. 독자님들, 오늘 저희가 이 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당장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거시경제의 충격파부터 또 우리 일상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이면까지 아주 깊숙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자님, 당장 중동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중동의 불씨가 당장 우리 독자님들 지갑 속까지 태우고 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 지표를 보면 와, 이건 그야말로 패니크 자체거든요. 저도 기사 보고 진짜 놀랐어요. 코스피가 무려 6.49%나 폭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오사장호 5.75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세 가지, 그러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른바 삼고 쇼크가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추락해서 거래를 일시정지시키는 그 사이드카 있잖아요. 그게 이달에만 벌써 4번이나 발동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그렇죠. 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이드카라는 게 롤러코스터가 통제불능으로 떨어질 때 강제로 땡기는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거잖아요. 한 달에 4번이나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와, 하루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308조 원 넘게 증발했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시장 내부 움직임을 보면 더 무섭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7조 5천억 원이라는 물량을 말 그대로 시장에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7조 5천억 원이요? 세상에. 그러면 그걸 다 누가 받아낸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죠.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원대를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더 무너지는 걸 정말 간신히 방어하는 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코스닥도 5.56% 하락해서 1100선이 무너졌고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데. 기자님, 저는 이 폭락의 근본적인 배경에 있는 환율, 그리고 금리의 그 발작적인 움직임에 자꾸 눈이 가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517.3원으로 마감했는데 이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7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맞습니다. 17년 만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단순히 전쟁이 났으니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야겠다 이런 심리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치솟을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그 이면에는 아주 기계적이고 구조적인 연결고리가 꽉 맞물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 지표가 어떻게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지 봐야 하거든요. 꼬리를 물고 있다고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면서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영내 발전소 타격으로 맞대응을 해버린 거죠.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 바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 공포를 자극했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고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름값이 뛴다는 건 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주유소 영수증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돌리고 물건 배달하고 이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간신히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터질 거란 우려가 당연히 커지겠네요. 네네, 정확합니다.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좀 내려줄 거라는 시장의 그 희망,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단숨에 4.4% 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환율 1517.3원, 이 역사적인 숫자도 고유가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국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로 치솟으면 기름을 사오기 위해서 예전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거든요. 시장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폭증하는데 달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달러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결제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막 달러를 쓸어 담아야 하는 그런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17년 만에 최고 환율을 만든 핵심 메커니즘이죠.
참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위기가 닥치니까 역설적으로 기업들은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뭉칠 수밖에 없겠어요. 각자 도생하다가는 이 거대한 파도에다 휩쓸려 갈 테니까요. 맞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산업의 국경을 허물고 있는 셈인데요.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동맹입니다. 아,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스마트싱스랑 커넥티드카를 결합해서 카투홈 그리고 홈투카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내용이죠. 네네. 작년 9월에 집에서 차 시동을 미리 걸고 온도를 맞추는 홈투카를 먼저 선보였고요. 이제는 차 안에서 집안의 공기청정기나 조명, 로봇 청소기까지 자동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오, 네. 어떤 거죠? 차량 위치를 GPS로 파악해서 차가 집에 가까워지면 에어컨이 켜지고 멀어지면 꺼지는 스마트 루팅 기능. 뭐 분명 신기하고 편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자동차가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나 맞는 리모컨이 된 것뿐이지 않나요? 이게 산업적으로 그렇게 대서특필할 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소비자의 눈높이에서는 그저 거대한 리모컨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그리는 밑그림은 단순한 리모컨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생태계 종속에 있거든요. 생태계 종속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가둬둔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차를 고를 때 엔진 성능이나 디자인을 따졌고 냉장고 살 때는 백색 가전 브랜드를 따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데이터로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차와 내 집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동돼서 완벽한 개인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아, 다음번 차를 바꿀 때나 냉장고를 바꿀 때 그 시스템이 너무 편해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단순한 버튼 하나 누르는 편리함이 아니라 소비자의 24시간을 삼성과 현대차라는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 완전히 가두어버리는 거죠. 와,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네요. 글로벌 IT 선두인 삼성하고 모빌리티 톱3인 현대차 그룹이 서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는 거군요. 네네. 게다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연결을 넘어서 하드웨어 융합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 SDI와 현대차, 기아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까지 뛰어들었거든요. 우리가 먹고 자는 주거 공간, 그리고 이동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로 통합하려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장악 전략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그런데 기자님, 수백만 대의 자동차랑 수천만 대의 가전제품이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위치 데이터를 주고받고 패턴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처리하려면 지금의 컴퓨터나 일반 AI 서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연산 능력의 한계,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의 CPU나 GPU 중심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 소모도 너무 크고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초연결 시대를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세대 인프라인 양자 컴퓨터 쪽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마침 오늘 프랑스 파리 교외에 본사를 둔 파스카뉴라는 기업의 양자 컴퓨터 기사가 아주 크게 실렸더라고요.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한 제품이 무려 200큐비트급 성능이라고 하던데 독자님들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일반 컴퓨터의 0과 1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 꿈의 기술이잖아요. 네, 엄청난 연산 속도를 자랑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구글이나 IBM 같은 데서 만든 양자 컴퓨터는 막 무슨 거대한 금빛 샹들리에처럼 생겨서 영하 273도의 엄청난 냉동시설 안에 모셔둬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초전도 방식이라고 부르죠. 양자는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나 열에 너무 민감해서 상태가 쉽게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럼 시설 짓는 비용도 천문학적이고 크기도 엄청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파스칼이 들고 나온 기술은 중성원자 방식이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씁니다. 아, 기사에서 봤어요. 진공 상태에서 레이저를 쏴서 원자를 제어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획기적인 건가요? 극저온으로 꽁꽁 얼려버리는 대신에 진공 챔버 안에서 빛,
그러니까 레이저를 마치 핀셋처럼 사용해서 중성 원자들을 공중에 고정시키고 제어하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거대한 냉동고가 통째로 필요 없어지니까 기기 크기가 혁신적으로 줄어듭니다. 와, 그럼 얼마나 작아지는 거예요? 파스칼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예전에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공중전화 부스 크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화부스 크기요? 세상에. 독자님들, 이건 쉽게 말해서 창고만한 구형 에어컨을 쓰다가 갑자기 휴대용 선풍기만한 크기로 똑같은 냉풍을 뿜어내는 기계가 등장한 셈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공간 효율성이네요. 맞아요. 이 정도 크기면 기업들이 각자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빈 공간에 이 양자 컴퓨터를 마치 일반 서버에 꽂듯이 쏙쏙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기기의 형태와 크기, 즉 폼팩터가 데이터 센터 환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와식보카리 CEO가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했군요. 앞으로 AI 연산을 처리하려면 기존 CPU, GPU에 더해서 양자 연산을 전담하는 QPU가 3대 기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파스칼 기기는 작고 호환성이 좋아서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작년에는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수출하면서 상용화 성과까지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양자 컴퓨터 하면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 막 패권을 쥐고 짜오는 줄 알았는데 프랑스 기업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은 대체 이 험난한 시장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주의 깊이 봐야 할 게 바로 유럽의 영리한 민관 시너지 정책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초기에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용화 전에 기업이 그냥 말라 죽거든요. 아, 그른바 데스밸리를 넘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프랑스는 국가 고성능 컴퓨팅 기관인 장시가 앞장서서 초대형 공공 컴퓨팅 센터에 파스칼의 양자 컴퓨터를 선제적으로 딱 구매해서 도입해줬습니다. 국가가 먼저 첫 번째 지갑을 열어주고 테스트베드가 되어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준 거죠. 무한정 돈을 쏟아붓는 미국이나 중국 틈바구니에서 한국도 독자적인 양자기술 주권을 지키려면 이런 유럽식의 전략적인 공공수요 창출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확실히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자 컴퓨터가 거대한 AI 인프라를 지탱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장 우리 손끝에 닿은 일상적인 생성형 AI 기술은 이미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마저 완전히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바로 법률 시장인데요.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24년 민사 1심 본안 사건 중에서 무려 89.7%가 최소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게다가 대여금을 돌려받거나 임차 보증금 문제 같은 일상적인 생활 분쟁에서는 양측 모두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81%에 달했고요. 사실 양측 모두 없는 경우 전체 평균도 67.3%나 됩니다. 과거에는 나홀로 소송하려면 법원 민원실 막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서류 양식 묻고 작성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체 접수의 99%를 차지할 만큼 절차가 디지털화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촉매제는 단연 챗 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입니다. 일반인들도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AI한테 입력하고 이걸 법률적인 소장 형식으로 써줘. 이렇게 명령만 하면 꽤 그럴싸한 준비 서면이 뚝딱 만들어지니까요. 잠깐만요, 기자님. 법률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억울해도 꼭 참아야 했던 서민들에게 기술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준 거라면 이건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법 쪽의 반응은 우려로 가득 찬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냥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요?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이 기술의 민주화가 가진 부작용,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기사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대표 변호사가 지적한 핵심이 바로 AI의 치명적인 결함인 환각 오류거든요. 아,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환각 형상 말씀이시죠? 네, AI가 써진 소장을 보면 문장도 아주 유려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 서면을 꼼꼼히 팩트체크를 해보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법원 판례를 지어내서 진짜인 양 인용해 놓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아하, AI는 진실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일반인은 그게 진짜 판례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 거짓말이 섞인 서류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한번 걸러서 제출하던 법적 쟁점들을 이제는 판사들이 그 수북이 쌓인 나홀로 소송 서면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아, 이게 진짜 있는 판례인가, 사실관계가 맞는 건가 일일이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하거든요. 와, 업무량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는데요? 그렇죠. 결국 묻지마식 서면 제출 때문에 재판이 끔찍하게 지연되고 정말로 시급하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다른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당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술에 접근하기는 참 쉬워졌는데 그 기술을 검증하고 책임질 역량이 부족할 때 사법 시스템 전체의 과부하가 걸리는 모순이 발생한 거죠. 듣고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 항상 유토피아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네요. 독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누구나 AI가 대필해준 완벽한 문장의 소장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시대. 법원에 가짜 데이터가 넘쳐나고 판사들이 그걸 다 읽어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진다면 언젠가는 그 소장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대 위에도 인간 판사 대신 또 다른 거대한 AI가 앉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쇼크부터 일상과 사회를 뒤바꾸고 있는 거대한 기술 혁신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